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픽 공부법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픽 시험을 2021년 10월 10일에 응시했고 AL 등급을 받았어요. 먼저 오픽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제 공부법이랑 시험 후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픽은 인터넷 기반 영어 말하기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은 단순히 문법이나 어휘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얼마나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대화하는 것에 크게 부담이 없거나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픽이 더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보다는 템플릿을 외워서 시험을 보고 싶다, 그게 더 편하다 싶으신 분들은 토익 스피킹이 더 적합한 시험입니다. 오픽은 총 9개의 등급으로 구분이 되고 AL은 오픽 등급 중에서 가장 높은 레벨이에요. 기업마다 기준으로 드는 오픽 점수 등급이 다 다른데요. 지원 조건에 보통 오픽 IL 이상의 레벨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문과생들은 IH 이상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신분증을 꼭 챙겨가셔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헤드셋을 끼고 신분증을 책상 위에 올려놔야 합니다. 시험 시간은 총 60분인데 앞에 20분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고 실제로 시험을 보는 본 시험 시간은 40분이에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먼저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시간이 주어져요. 여기서 선택한 주제들을 기반으로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돌발 주제라는 게 있어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분야에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주제에는 2-3문제 정도 연달아서 나오게 돼요. 백그라운드 서베이가 끝나면 질문의 난이도를 선택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난이도는 1부터 6까지 있고 저는 AL이 목표였기 때문에 난이도 5를 선택했어요. IH나 AL이 목표라면 질문의 난이도도 5 이상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난이도를 조정하는 시간이 있는데 저는 이 난이도로 계속하기를 선택해서 끝까지 쭉 난이도 5의 질문들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 샘플 퀘스천을 하나 주면서 연습 문제를 푸는 시간을 주는데, 이거는 시험 성적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긴장 푸는 연습을 한다 생각하고 쌀라쌀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시험이 시작되면 총 40분 동안 자유롭게 15문제를 답변하면 되는데요. 문항별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자유롭게 시간을 조절해서 말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는 너무 길게 답변하고 어떤 문제는 너무 짧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문항별로 1분에서 2분 사이로 적절하게 시간 분배를 해서 답변하는 게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아예 모르겠는 문제가 나왔다 이러면 과감하게 패스해버리셔도 돼요. 다른 문제들에서 만회할 기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질문이 나한테 너무 곤란하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서 다른 문제들에 유창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2번까지 들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문제가 나올 때 문제를 열심히 듣고 다시 듣기를 눌러서 문제가 한 번 더 나오는 동안 내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지 열심히 머리를 굴리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오픽 접수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오픽 시험의 최대 장점은 시험이 엄청 자주 있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모든 요일에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접수할 때 컴활 실기나 한국사처럼 접수가 빡세지가 않아서 그냥 여유롭게 집에서 가까운 시험장으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먼저 오픽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하시고 시험 종류랑 언어를 선택한 다음에 시험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응시료가 너무너무 비싸요. 한 번 볼 때 응시료가 78,100원인데 한 번에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또 거금을 들여서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싸게 접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도 대학 연합 오픽이라는 걸 이용해서 할인을 받아서 접수를 했어요. 오픽이랑 협약을 맺은 대학은 그 대학 재학생에 한해서 1년에 딱 한 번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응시료가 78,100원인데 이걸 이용해서 결제하면 66,000원에 결제할 수 있어요. 12,000원 정도 할인을 받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이 조금 더 제한적이고 1년에 할인이 딱 한 번밖에 안 된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접수를 하면 실제 오픽이랑 시험장, 시험일, 효력 모든 것이 같지만 시험날에 규정 신분증뿐만 아니라 재학증명 서류까지 꼭 챙겨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재학 증명서를 프린트해가서 입시일 전에 감독관님한테 보여드리고 입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대학 연합 오픽 할인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픽 시험 결제 페이지에 보면 할인 쿠폰 입력란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U+ 멤버십 할인, L포인트 사용, 군인 할인과 같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여기에도 전부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오픽 할인 쿠폰이라고 입력하셔서 할인 코드를 찾아봐야 돼요. 이 쿠폰은 주로 오픽 강사분들이 배포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 신청 날짜에 맞춰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5% 할인을 받으면 74,000원의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대학 연합 할인만큼 할인폭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 오픽 베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오픽이라는 시험 자체는 처음 접해봤어요. 토익 스피킹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픽이라는 시험 자체에서는 노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 국제학부를 재학 중이고 거의 모든 수업을 영어로 수강하면서 과제나 발표 같은 것도 다 영어로 해왔기 때문에 영어 듣기와 말하기가 어느 정도 익숙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영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려움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술술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정도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 기간은 제가 극한의 벼락치기 중이라 총 3일을 잡고 공부를 했고요. 순 공부 시간만 따지면 매일 5-6시간 정도씩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영어 말하기는 계속 연습하다 보면 확실히 빨리 느는 편이기 때문에 평소 실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평균적으로는 최대 2주 정도 잡고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설베이 선택 팁과 저의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설베이는 사실 오픽 관련된 영상이나 블로그 같은 것들을 조금 찾아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추천 주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일명 백수 전략이라고 하죠. 일 경험 없음, 그리고 학생 아님, 이거 2개를 체크하는 전략인데요.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일과 학생에 대한 문제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공부해야 하는 범위가 확 줄어들어요. 문제 풀이 6,000개 정도 되는데 이 백수 전략으로 가면 무려 1,500문제 정도를 이득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가족과 함께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를 선택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걸 선택했을 때 문제가 가장 평범하게 출제가 된다고 해요. 이렇게 고르신다고 해도 답변할 때, 예를 들면 자기소개를 할 때 난 학생이고 누구랑 어디서 살고 있고 이런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출제랑 채점은 다른 거기 때문에 설베이에서 백수 전략을 취해놓고 자기소개를 할 때 내가 학생이라고 해도 얘 거짓말했네? 하면서 하나하나 잡아내지 않아요. 일일이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백수 전략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가 활동으로 추천하는 설베이 주제로는 영화 보기, 공연 보기, 콘서트 보기, 공원 가기, 해변 가기 이 정도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영화, 공연, 콘서트는 묶어서 공부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비슷한 주제들을 묶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만능 답변 하나를 준비해놓고 어떤 주제의 질문이 나오든 단어만 조금씩 바꿔서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주제를 선택하면 공부를 조금 덜 할 수 있게 되겠죠. 운동 주제로는 자전거, 조깅, 걷기, 하이킹 이렇게를 세트로 선택하는 게 좋다고 해요. 이 주제들은 특히 아까 여가 활동에서 골랐던 공원이랑도 연결해서 얘기할 거리가 있으니까 스토리라인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낚시, 태권도, 크리켓 이런 조합보다는 조깅, 걷기, 자전거처럼 답변 돌려막기가 가능한 그런 비슷한 주제들을 세트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조건 추천 주제를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저는 제가 잘 알고 있으면서 영어로 말하기에 자신이 있는 주제를 위주로 선택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자전거, 하이킹, 콘서트 보기와 같은 활동들은 평소에 그리 즐겨 하지 않는 편이고 이런 활동들과 관련된 경험이 많이 없었어서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황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임기응변에 조금 많이 약하고 거짓말로 막 꾸며내서 얘기하는 거를 잘 못해서 미리 준비를 안 해가더라도 문제가 나왔을 때 즉석에서 얘기할 거리가 있을 만한 그런 친숙한 주제를 골랐습니다. 그게 제 경우에는 영화 보기, 카페 가기, SNS 글 올리기, TV 시청, 쇼핑, 사진 촬영, 음악 감상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나 책에서 이런 주제를 골라서 이렇게 답변하세요. 이거를 꼭 그대로 따라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처음부터 본인에게 잘 맞는 주제들을 선택하시면 시험을 볼 때 훨씬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공부법으로 넘어가서 저는 일단 해커스 오픽 어드밴스드 책을 샀어요. 사실 책을 막 엄청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썰베이에서 체크했던 주제에 대한 모범 답안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답변하는 게 좋을지 대략적인 뼈대를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고 스토리의 흐름을 어느 정도 참고해서 저만의 답변을 작성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답변을 거의 다 한국어로 적었다는 점이에요. 바로 영어로 스크립트를 쓴다고 해도 이 문장들을 그대로 외워서 시험장에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대충 이런 주제의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대답해야지 정도만 정했습니다. 스크립트를 쓰는 건 개인적으로 정말 비추천이에요. 왜냐하면 스크립트를 외우게 되면 시험장에 가서 그 문장들을 그대로 생각하느라 당황해서 어버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뭔가 수준 높은 단어들을 구사하면서 누가 봐도 사전에 암기한 듯한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쉬운 단어들을 쓰더라도 자신 있고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는 게 더 점수를 따기가 쉬워요. 본인에게 어울리는 표현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 뒷부분에는 돌발 주제만 모아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벼락치기를 하느라 시간이 부족해서 영어로 된 답변을 다 읽지는 못했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 정도만 한국어로 빠르게 훑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공부한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오픽노잼 유튜브 영상을 정주행했습니다. 일단 AL 시리즈를 먼저 다 정주행하고 도움이 진짜 많이 돼서 다른 레벨 시리즈까지 다 정주행을 했던 것 같아요. 영상은 다 2배속으로 봤습니다. 오픽노잼 영상을 보면 필러를 많이 사용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단순히 필러를 사용하는 게 말할 때 뭔가 있어 보여서가 아니라 필러를 사용하는 동안 내가 어떤 내용으로 말할지 생각하는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주 유용하게 필러들을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실제로 외국인들이랑 대화를 할 때 막 you know 이런 필러가 조금 오글거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부러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그냥 내가 여우주연상 받은 할리우드 배우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뻔뻔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개소리를 해도 자신감 있게 문법이 조금 틀린다고 해도 논리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필기한 파일을 보여드리자면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처음에는 오픽노잼을 보고 유용한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꿀팁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아이패드에 필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저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대충 적어두고 주제별 예상 문제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거주지라는 주제에서 나올 만한 예상 문제를 쭉 적어놓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보고 다른 주제도 마찬가지로 주제랑 예상 문제를 몇 개 써놓고 어떤 식으로 대답할지 대략적으로 적어 나갔어요.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대충 생각해둔 답변들로 돌려막기가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제가 브레인스토밍을 거의 다 한국어로 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스크립트를 적게 되면 그 표현을 그대로 외우려다가 시험장에 가서 당황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한국어로 대충 브레인스토밍을 해보고 정말 모르겠는 표현 같은 거는 이렇게 영어 표현을 찾아서 적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원래 돌발 주제도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벼락치기를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결국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들만 적어놨고 롤플레이도 대표적인 질문 같은 거 구글링해서 쭉 붙여놓고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할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갈수록 글씨가 개판인데 이것도 벼락치기 때문에 다 적지는 못했지만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구나 하고 대략적인 문제 형태를 파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후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시험을 보면서 가장 당황했던 부분은 제가 한 문제당 시간을 얼마나 할애해야 할지가 헷갈렸다는 점이에요.
한 문제당 보통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답변을 하는 게 적당하다고 하는데 내가 한 문제마다 몇 초나 말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Time for the next question이라는 그 안내 멘트가 나오면 그때쯤에 답변을 마무리하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총 40분 시험인데 35분 정도에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받았던 질문들을 적어놓을 생각을 안 해서 안 적고 있다가 뒤늦게라도 기억나는 것만 몇 개 적어봤는데요. 일단 처음에 자기소개를 하고 맨 처음으로는 호텔 관련 질문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호텔을 설명해라. 호텔에서 기억에 남는 너의 경험을 말해라. 그리고 호텔에서의 가장 최근 경험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다음으로는 SNS 질문. 너의 SNS 홈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SNS로 어제 뭐 했냐. 그리고 SNS 블락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이 나왔어요. 롤플레이로는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려고 하는데 가족 멤버들에게 질문 3가지를 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파서 거절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하면서 거절하라고 시켰고, 다음으로는 가족 중 한 명이 아파서 계획을 못 지킨 경험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거는 친구 2명과 가족 2명을 골라서 비교해달라는 질문이랑 친구들이랑은 무슨 얘기를 하고 가족들과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일단 저는 답변이 조금 여러 번 꼬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를 받은 걸 보면은 사실 그 위기 상황을 자연스럽게 모면하려고 하는 노력만 보여주면 앞뒤가 딱딱 맞지 않아도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호텔 질문을 예로 들자면 우리나라의 호텔에 대해서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사실 나는 아직 학생이라 호텔을 많이 가보질 못했어. 그래서 아는 게 별로 없지만 내가 아는 것만이라도 최대한 설명해볼게. 일단 우리나라 호텔은 주로 유흥가에 위치해 있어. 술집이 모여있는 곳에 말이야. 왜냐하면 man and woman, hug and kiss. 그리고 알지? 그 다음은 up to your imagination. 너의 상상에 맡길게.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넘어갔어요. 답변 딱 하고 나서 망했다.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지?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는데 또 호텔 경험에 대해서 설명해보라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이바, 나 방금 호텔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했잖아. 또 물어보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답변을 시작했고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열심히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묵었던 호텔이 있는데 거기는 시설이 어땠고 뷰가 어땠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했어요. 이게 좀 꿀팁인데 할 말이 없을 때 단순히 내가 뭘 했고 이런 식으로 팩트를 나열하기보다는 그날의 기분이 어땠는지를 설명하면 조금 더 답변하기가 수월해져요. 예를 들어서 이 호텔에는 엄청 큰 수영장이 있었고 각종 요리 도구가 구비되어 있었고 시설이 엄청 깔끔했고 이렇게 말하다 보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답변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호텔에는 엄청 큰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서 수영을 하니까 내가 마치 한 마리의 물고기가 된 것 같았어.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민을 다 잊을 수 있었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아직까지도 그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제가 대답하기도 수월하고 답변을 듣고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흥미롭게 답변이 들리겠죠. 그리고 친구를 집에 초대하는 문제에서도 저는 가족들한테 질문하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을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니까 집을 비워줄 수 있을까? 내가 국내 여행 비행기표를 끊어줄 테니까 하루 놀다 와줄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그 다음 문제 팔로우업 퀘스천이 바로 가족 중 한 명이 아파서 친구 초대하려던 걸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떻게 대처할 거냐? 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의도는 처음부터 이제 가족들도 있는 집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친구랑 저랑 저희 가족이랑 다 같이 파티를 하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고 문제를 냈던 거였는데 저는 완전히 그냥 한국식으로 생각을 해버려서 친구가 오면 가족이 집을 비워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 문제 답변이랑 두 번째 문제 답변이 논리가 안 맞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하자니 너무 시간도 없고 약간 멘붕이 와가지고 그냥 이 문제에 집중해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전에 답변했던 문제랑 너무 내용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 주어진 문제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팁 아닌 팁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소개가 필수는 아니라고 하긴 하지만 저는 그냥 입을 좀 풀고 워밍업을 한다 생각하고 자기소개를 준비해서 갔어요.
자기소개는 유일하게 스크립트를 사전에 준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스크립트를 잘 짜서 그걸 그대로 읽기만 해도 뭔가 내가 굉장히 질문에 유창하게 막힘없이 잘 답변한 것 같고 그럼 시험 전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들에도 조금 더 잘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실제로 했던 자기소개를 한번 읽어볼게요. Hi there, nice to meet you. I'm 정효 Kim, but you can just call me Hyo. I have not much to say about myself, so I'm just gonna tell you about what I love doing. I like to capture every moment of my life. I love taking selfies, taking pictures with my friends, and taking pictures of other people as well. I feel like the memories last much longer when I take pictures than when I don't. I even opened a YouTube channel to record and share my daily life. I basically post vlogs, and thankfully the number of subscribers exceeded 2,000 just last month. The name of the YouTube channel is Daily Dono, so feel free to check it out if you're interested. I guess that's pretty much it for now, and I'll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Wish me luck! 저는 이렇게 자기소개를 준비해갔고 저에 대한 단순한 팩트 나열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걸 주제로 제가 사진이랑 영상 찍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왜 좋아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기소개가 채점 항목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사람을 만났을 때 첫인상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채점관 분들도 뭔가 처음에 자기소개를 듣고 그 인상이 조금 결정이 될 것 같아서 자기소개는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픽 시험에 대한 정보와 제 공부법 그리고 시험 후기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공부법이기 때문에 참고하실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다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